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단 응력 변형률 선도에 대한 얘기를 했고, 포화성 레이쇼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단 응력하고 그다음에 전단 변형률 선도 이런 식으로 나왔던 그림을 가지고 이제 그 전단 변형률에 대한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보면 스페시먼 오브 티타늄 알로이, 티타늄 합금의 이제 시합 쉐어 다이어그램 뭐냐면 지난번에 전단 응력하고 전단 변형률 테스트를 할 때 그때 이 봉에서 비틀림을 줘가지고 비틀림 모멘트를 조금씩 증가시키면서 그때의 그 봉이 이제 변형되는 그 각도를 쭉 측정을 해서 그래가지고 전단 응력 변형률을 만든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션 테스트를 다이어그램을 얻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 determine the share modulus G, 그러니까 G라고 하는 그 값을 구해봐라. 그러니까 요거는 지난번에 그 변형률 성도에서 보면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그 프로포션, 그죠? 시그마 PL까지 그 이제 구한 것이 그것처럼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소위 전단 응력에 해당할 때는 그 기울기가 G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보면 여기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A라고 하는 점까지가 지금 직선이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됩니다. 결국은 요거 분의 요거가 되겠죠? 그걸 하게 되면 이제 기울기가 돼서 그것이 바로 G가 됩니다. 더 프로포셔널 리미트. 여기서 프로포셔널 리미트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쭉 올라가니까 요 점이겠죠. 요 점에 해당하는 요 값이 프로포셔널 리미트가 될 겁니다. And the ultimate shear stress. 이게 뭐예요? 전단 강도. 그러니까 우리 인장 강도에 해당하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인장 강도가 여기에 해당했었으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쉐어 얼티메이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요 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쭉 이어주게 되면 바로 요 값이 극한 전단 응력이 되는 거죠. 극한 전단 응력. 그다음에 also determine the maximum distance d that the top of block of this material shown in figure could be displaced horizontally.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블록인데 그 블록에다가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여기 써 있고 if the material behaves elastically when acted upon by a shear force V. 그래서 여기 V라고 하는 shear force를 이렇게 작용을 시켰을 때 이 재료가 탄성적으로 거동을 한다면, 그러니까 탄성 영역 내에서 이게 거동을 한다면 그때의 그 머티리얼의 블록의 탑 부분의 맥시멈 디스턴스 D를 구해주셔. 그러니까 요 면이 원래는 이렇게 똑바로 세워져 있었는데 여기에 V라고 하는 쉐어 포스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옆쪽으로 밀려가지고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이러한 모양으로 이게 이제 변형이 되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변형되는 요 D의 값을 구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약 조건은 뭐냐면 탄성적으로 거동을 할 때, 그러니까 탄성 영역 내에서 이제 요 D를 구하시오. Now, what is the magnitude of V necessary to cause this displacement? 그래서 이 D라고 하는 거의 변이를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V의 크기를 구하시오. 여기서 V의 크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걸리는 소위 이제 전단 응력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V가 이쪽에 이 면에 전체적으로 다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V는 뭘로 계산할 수가 있냐면 응력 곱하기 넓이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전체 면에 이 V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여기에 쭉 응력이 분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분포된 타우에다가 여기에 면적을 곱해주게 되면 토탈 포스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포스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뭐 이미 문제의 절반은 풀었죠. 그래서 이 G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기울기였다. 그 다음에 요 점이 타우의 PL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가 얼티메이트 셰어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를 낸다면 여기도 낼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프랙처 셰어 스트레스가 얼마냐. 그렇게 되면 이쪽 뭐 읽어만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하는 점에서 그 그래프가 선형으로 되는 것이 이제 끝이 난다 이 말이죠. 그건 그 점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전단 비례 한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프로포셔널 리미트가 타우 PL로 우리가 나타내 줄 수가 있고 이 타우 PL에 해당하는 요 값이 360 메가파스칼. 그래서 이제 타우 PL은 360로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 G값 계산한 것이 없네요. 그죠? G값을 계산 안 했네. 그러면 G값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감마 PL이 0.008 있으니까 0.008분의 360 메가파스칼 이렇게 하게 되면 G값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맥시멈, 그러니까 뭐 쉐어 스트레스인데 이걸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쉐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를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점 읽어주면 504라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504 메가파스칼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D라고 하는 것을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탄성적으로 거동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탄성적으로 거동할 때의 맥시멈 감마가 얼마 이제 리미트 찾아야죠. 맥시멈 디스턴스니까. 그러면 여기서 맥시멈 디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감마 PL에 해당하는 만큼의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각도가 지금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요 각도가 0.08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요 삼각형이니까 타겟 감마라고 하는 50분의 D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이 감마가 뭘로 주어져 있냐면 감마 PL로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마 PL이 0.008이고 그래서 0% 알파 하는 것은 감마가 워낙 작으니까 결국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고 코사인은 1이 되고 사인 감마는 그냥 감마로 우리가 근사해 줄 수가 있으니 0.008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D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V라고 하는 값을 구해야 됩니다. V라고 하는 값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V에 의해서 그 블록의 윗면은 전부 어떤 스트레스가 지금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분포가 되는 그 타우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 곱하기 면적을 해주게 되면 토탈 포스가 나오는 거죠. 그 토탈 포스가 이제 V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타우에 우리가 해주면 될까요? 결국 여기서 감마라고 하는 게 소위 감마 PL에 해당했었잖아요. 그러면 감마 PL에 해당하는 뭐가 있겠어요? 타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전달 능력이 있겠죠. 그럼 그 전달 능력이 아까 그림에서 보면 얼마라고 아까 계산이 됐었죠? 얼마예요? 300 메가파스칼 계산, 그러니까 그림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되죠. 그러니까 360 메가파스칼
요 길이가 지금 75mm, 그 다음에 여기가 100mm. 요 면적을 곱해주게 되면 결국 토탈 포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토탈 포스를 구할 때는 이제 타우라고 하는 것이 360에 해당할 것이고 A라고 하는 게 75mm, 100mm. 그때 이제 우리가 구하는 V가 있는 거죠. 그래서 V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타우에다가 면적을 곱해 700kN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단 변형률, 전단 응력, 전단 포스 이런 것을 다 구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예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여기 이제 시험편인데 여기에서 요점하고 요점이 뭘 나타내겠어요? 겠죠. A라고 하는 표점, B라고 하는 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게이지 랭스. 게이지 랭스. 아니면 표점 거리라고 했었죠. 표점 를 가지고 결국 노미널 스트레인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시편에 지름이 지금 D0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게이지 랭스가 L0로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165kN이라고 하는 인장력을 지금 가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문제를 보면 An aluminum specimen shown in figure has a diameter of D0 equals 25mm. 그러니까 여기 D0가 25mm로 지금 주어져 있다. 그리고 게이지 랭스가 250mm 담는 거죠. L0가 250mm. 뉴턴 elongated the gauge length 1.2mm. 결국 L가 165kN의 힘을 받아가지고 1.2mm만큼 지금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델타가 1.2mm라는 얘기죠. 자, determine the modulus of elasticity. 뭘 구하라는 거야? 영수 모듈러스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죠. 이 값을 구해라는 겁니다. 또한 also determine by how much the force caused the diameter of the specimen to contract. 이걸 잡아당기게 되면 결국 이 폭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얼만큼 줄어드냐 하면 포화성 B만큼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줄어드는 다이아메타를 이제 구해 보시오 그런 얘기고, 이때의 G 값이 26GPa, 그 다음에 시그마 Y가 440MPa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되느냐 하면 모듈러스 오브 일라스티시티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하죠? 훅스로에서부터 구해야 되겠죠. 시그마는 2의 입실론. 그러니까 입실론은 지금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는 뭐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값이 시그마는 2의 입실론에서부터 구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시그마는 2의 입실론이라고 하는 수식을 갖고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시그마하고 입실론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그마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시그마는 당연히 A분의 P로 계산이 될 거고. 근데 P가 지금 165kN이 걸리고 있고, 면적은 4분의 파이 D0의 제곱. D0가 지금 25mm니까 25mm를 미터로 고쳐가지고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336.1MPa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노미널 스트레인, 즉 입실론이죠. 입실론은 L분의 델타로 구해지는데 여기서 L은 뭐가 되겠어요? 원래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의 길이가 지금 250mm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델타가 1.2mm로 주어져 있습니다.
1.1을 대입을 시키게 되면 0.0048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시그마를 시그마 y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탄성 영역 안에 있다는 거죠. 시그마 y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를 초과하지 않았 훅스로를 사용할 수 있다. 훅스로를 사용하게 되면 2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여기 계산한 거, 그 다음에 시그마 여기 계산된 거, 그래서 계산을 해서 70기가 파스칼 이렇게 해가지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는 폭이 얼만큼 줄어들었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자, 우리가 포화성 레이쇼의 정의가 뭐였었습니까? 포화성 레이쇼 뮤는 마이너스 입실론 롱기투디날 분의 입실론 레터럴이죠. 여기서 레터럴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여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롱기투디날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이쪽 길이 방향의 스트레인이니까 이걸로 지금 계산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입실론 레터럴 구하려고 하면 뮤에다가 소위 포화성 레이쇼에다가 그 다음에 입실론 롱기투디날을 곱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뮤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느냐는 거죠. 이 포화성 레이쇼가 지금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화성 레이쇼를 어떻게 구해야 되죠? 그렇죠. 지난번에 G하고 E하고 뮤가 어떤 관계식을 하나 가지고 있죠. 뭐였어요? G는 2 오버 2 곱하기 1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거기다 대입을 시켜갖고 뮤를 구해. 자,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이용을 해서 G라고 하는 것이 26기가 파스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E라고 하는 게 바로 요 전에서 구했던 70기가 파스칼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배의 1 플러스 뮤. 그래서 뮤라고 하는 게 지금 0.347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럼 결국 뮤를 알았으니까 지금 요 수식에서 보면 뮤라고 하는 게 0.347이고 입실론 롱기투디날이 아까 계산된 것처럼 0.0048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당연히 마이너스 부호가 있고, 그 다음에 입실론 레터럴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폭방향의 변형률을 좀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입실론 레터럴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0.0016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얼만큼 줄어들었느냐는 뭐예요? 입실론에다가 원래의 길이를 곱해주게 되면 그 변형되는 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입실론에다가 원래의 폭, 그게 원래의 지름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25mm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 결국 폭 방향이 얼만큼 줄어드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계산이 되는 거죠. 이 지금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갖고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여기 입실론 계산된 것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가 바로 줄어든다는 의미고, 입실론이 플러스가 나오게 되면 늘어난다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폭방향의 변형량도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위 shear stress strain 다이어그램에 해당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3.8은 자, 이쪽에 보면 3.8 failure of materials due to creep and fatigu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크립이 뭐냐, 퍼티그가 뭐냐를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크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이제 정의가 여기 나와 있는데, 정의는 change of time dependent deformation or stress due to time under the constant temperature.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 하에서 시간에 따른 그러니까 또 타임 디펜던트라고 하는 게 뭐야? 결국 이 말이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이제 디포메이션, 변형 또는 스트레스의 변화를 우리가 크립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크립에는 사실상 두 가지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크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중력 이온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다 크립에 해당해요. 그래서 해당하는 것이고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정의가 지금 deformation or stress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게도 이 time dependent deformation에 해당하는 것은 그대로 크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크립이 뭐냐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쪽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립이 왜 필요한 건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뭐 지구상에서 어떤 구조물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온도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주 시대가 되니까 지금에 와서는 뭐 달에다가도 우리 살 수 있도록 무슨 기지를 만들자, 뭐 화성에도 만들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달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뭐 해가 비치고 있는 곳에는 무려 뭐 100도가 넘어간다고 그러고 또 해가 비치지 않는 곳에서는 또 영하 또 한 100도 정도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재료의 성질을 가지고 그대로 지구상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달나라로 운반을 했다. 그리고 거기서 건설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기서는 뭐 기껏 온도 올라가 봐야 뭐 많이 봐줘서 한 50도 정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뭐 달이나 화성에 가게 되면 100도, 200도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 재료의 성질이 과연 우리가 지금 상온에서 갖고 있는, 상온에서 알고 있는 그러한 기계적 성질을 갖고 있을 것인가 이거죠. 당연히 변화가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은 들죠. 왜? 온도가 올라가면 재료가 조금 소프트해질 거 아니에요. 소프트해진다는 얘기는 결국 힘이 가해졌을 때 변형이 굉장히 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나라 같은 데 가가지고 어떤 그 구조물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재료의 성질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온도에 따라서 재료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측정을 해서 그 기계적 성질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이제 올라간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되면 재료가 연화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디포메이션이 자꾸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얼마까지 증가가 되는 것을 우리가 허용할 것인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계속 놔두면 계속 늘어날 거니까. 그죠? 만약에 온도가 200도다. 쭉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게 스톱을 안 하고 계속 간다면 언젠가는 붕괴가 되겠죠.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이제 요 크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요. 자동차도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딱 한 다음에 그거를 아프리카에 수출을 한다 하면 아프리카에서 그 자동차를 똑같은 걸 갖다가 운행을 하게 되면 고장이 훨씬 잘 나겠죠. 그죠? 그 서로 부품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뭐 열팽창을 하게 되면 이제 상당히 서로 간섭을 하다가 보면 이제 거기서 그 고장이 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확실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크립이라고 하는 걸 이제 테스트를 해줘야 되는데 크립 테스트는 어떻게 하겠는가? 자, 여기에서는 이제 크립 테스트라고 하는 게 이 정의에 나오는 일정한 스트레스와 일정한 겁니다. 자, 일정한 스트레스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렇죠. 하중을 일단 일정하게 유지를 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편이 있고
시편에다가 하중을 딱 일정한 하중을 걸어 놓게 되면 스트레스는 계속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A분의 P로밖에 계산이 안 되니까. 그거 일정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만들려면 뭘 이용하면 되겠어요? 로를 이용해야죠. 로를. 퍼니스를 이용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전기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전기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요. 그래서 고정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이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하중을 이렇게 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원래 단면적 이제 A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있어요. A분의 W 이렇게 해서 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이게 전기로니까 전기로에다가 일정한 온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도다 하게 되면 200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기로를 이용해 갖고 이게 가열을 해줘요.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는 200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200도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스트레스도 계속 일정한 스트레스가 걸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가면서 여기에 디포메이션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쭉 측정을 해서 이제 얘가 깨질 때까지 끊어질 때까지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제일 먼저 일어날 거냐? 일단 여기서 W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딱 이제 달아주게 되면 이 시험편은 일단은 변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변형이 돼요. 그래서 그 변형되는 것을 초기 변형률 이렇게 해서 초기 변형률이 여기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초기 변형률이 생기게 돼요. 이거는 뭐 어떤 거나 다 마찬가지죠. 하중을 달게 되면 당연히 델타라고 하는 게 생기고 그것을 원래의 길로 나눠주게 되면 변형률이 되니까 초기 변형률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 여기가 이제 그 입실론인데 입실론이 요렇게 조금 둔화가 돼요. 여기 조금 둔화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점을 지나게 되면 이게 또 일정하게 기울기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이러한 점에 도달하게 되면 갑자기 얘가 또 막 늘어나 가지고 여기서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결과는 바로 이런 식의 그래프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크립 선도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크립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가는 동안하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구간, 여기서 여기까지의 구간이 분명하게 지금 나누어지기 때문에 요걸 이제 구간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여기를 스테이지 1, 그다음에 여기를 스테이지 2, 여기를 스테이지 3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요거의 각각 이름은 이렇게 불러요. 스테이지 1은 여기서 트랜지언트 크립 구간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스테이지 2는 이게 굉장히 스테디하죠. 스테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변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울기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 기울기를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기울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기는 시간이고 여기는 입실론입니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입실론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미분을 하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t 입실론 오바 dt 하게 되면 입실론 도트가 됩니다. 입실론 도트가 되면 결국 이게 뭐예요? 변형률 속도가 되겠죠. 변형률 속도. 시간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해준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 변형률 속도가 일정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크립 레이트라고 하는 거죠. 크립 레이트가 일정한 구간 따라서 우리가 그 이름을 스테디 크립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3가 되면 갑자기 여기서 막 급속히 변형이 막 증가되는, 소위 변형률 속도가 막 가속이 되는 그러한 구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accelerate creep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속 크립 구간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여기 이러한 선도를 나타내게 되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국은 뭐는 증가를 했느냐 하면 이필론이 증가가 됐어. 이필론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된다는 겁니까? 가공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재료는 가공 경화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면서 가공 경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도 또 뭐가 또 일어나죠? 여기 있듯이 여기 온도가 여기 있으니까 재료의 연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가공 경화가 되는 속도와 그 다음에 연화가 되는 속도가 어떤 관계에 있을 때 이러한 스테이지 1을 나타낼 것 같아요? 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경화가 더 속도가 빠를 때가 이제 요 구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공 경화 속도가 연화 속도에 비해서 더 클 때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게 되고, 그럼 요 구간은 어떻게 되겠죠? 그 두 개가 평형을 딱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경화되는 속도하고 연화되는 속도가 딱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크립 레이트가 변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오게 되면 연화가 훨씬 더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재료가 빨리 쭉 늘어나니까 거기서 이제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선도는 결국 가공 경화 속도와 연화 속도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이런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한 예를 들어준 겁니다. 어떤 한 예에 대한 한 경우에 대한 그 선도를 그려준 거죠. 자, 여기서 여기가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응력이 가해지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 응력을 조금 더 증가시켰다라고 했을 때 그림은 어떻게 변할까요? 일단은 초기 변형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커지겠죠.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약간 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는 이 그림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져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직선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끊어집니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걔보다 더 스트레스를 더 크게 주게 되면 이 점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곡선이 계속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파괴되는 그 위치도 조금씩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돼요. 그렇게 되면 또 반대도 있겠죠. 여기보다 스트레스를 더 적게 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는 쭉 가다가 이쪽에 가서 요거보다는 더 늦게 파괴가 될 겁니다. 자, 극단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한 이 정도의 지금 초기 변형률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이 크립 레이트가 0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계속 일정하게 늘어나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쭉 변화가 되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계속 일정하게 쭉 유지가 돼서 끝까지 파괴가 되지 않는 그런 응력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 개의 예를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달나라에서 한 200도 정도 되는 데다가 지금 어떤 구조물을 건설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면 안전할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을 재가지고 이좀 굉장히 위험하죠, 여기는. 그러니까 적어도 요 정도에서는 끊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를 이용하게 되면 계속 그냥 마음 편하게 저거 이제 오랫동안 쓸 수 있다 이렇게 하겠어요.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뭐 그 다음에는 뭐 별 생각을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입실론이 계속 똑같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변형이 없다는 소리죠. 시간이 아무리 가도. 그럼 뭐 한번 딱 만들어 놓고 변형이 걔는 그러니까 달나라에서 200도다 하게 되면 변형률이 얼마 이상은 초과할 수가 없다. 아는 거니까 그걸로 해서 설계를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뭐가 되느냐 하면 크립 리미트가 되는 거예요. 크립 리미트. 번역을 하게 되면 크립 한도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안전한 이제 설계가 되는 거죠. 대신에 뭐가 문제가 돼요? 거기에 가할 수 있는 하중이 상당히 작아집니다. 또 그게 문제죠. 자, 또 하나는 이런 실험을 할 때 이게 파괴될 때까지 이게 봐야 되니까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자, 200도 철근을 하나 이렇게 달아놓고 철근에다 힘을 줬어요. 그리고 얘가 끊어질 때까지 봐야 됩니다. 몇 시간 걸리겠어요?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년이 가도 떨어지기 힘들겠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평생 끊어지는 것을 못 보고 실험이 끝날 수도 있겠죠.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그죠? 비효율적인 실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야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어떤 식의 아이디어가 여기서 또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건 너무 무한정 시간을 준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식의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 어떤 일정한 시간을 이제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뭐 500시간이면 500시간 아니면 1000시간이면 1000시간을 딱 기준을 세워요. 1000시간만 해도 며칠입니까? 1000 나누기 24 하게 되면 적어도 한 50일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럼 50일을 그거 실험하고 있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여하튼 그렇다라고 그래서 요만큼 측정하고 끝내버리면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와줘야 이제 우리가 그래서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1000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100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입실론이 얼마를 초과하지 않는 그때의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제 정해가지고 그거를 크립 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설계할 때 기준으로 삼는 거죠. 크립 강도.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보통 얼마가 되냐면 1000시간에 0.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0.001의 변형률을 1000시간이 갈 때까지 걔가 초과하지 않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크립 강도로 쓰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크립 한도가 되고 얘가 크립 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설명을 했지만 자, 크립 리미트의 그 정의는 이런 거예요. The maximum stress among the stresses having steady creep rate zero at a specified temperature. 그러니까 어떤 온도에서 스테디 크립 레이트가 0을 갖고 있는 응력들 중에서 최대의 응력을
크립 리미트라고 한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아까 얘기처럼 쭉 올라가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때의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스트레스가 작을 때는 계속 그림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내는 그림 중에 가장 맥시멈한 스트레스를 우리가 크립 리미트라고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은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이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크립 스트렝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the maximum stress a given material can withstand, 그러니까 지탱할 수 있는, 그죠? 주어진 재료가 지탱할 수 있는 최대의 응력을 얘기한다는 거죠. In a given time,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동안에 without exceeding a specified quantity of creep, 그러니까 크립이 얼마만큼 한도를 딱 정해놨을 때 a specified quantity, specified then quantity를 초과하지 않는 응력 중에서 최대의 응력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1000시간 동안에 0.1%의 변형률을 갖고 있는 강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그때의 강도를 크립 강도다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일정한 응력 하에서 또 일정한 온도 하에서 변형률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따진 겁니다. 그렇게 따지는 걸 우리가 크립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크립 현상 중에 또 한 가지는 응력에 대한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소위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이렇게 하는데 이걸 번역을 하게 되면 응력 이완 이렇게 됩니다. 이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좀 이제 느슨해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느슨해지면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스트레스가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아까 크립이라고 하는 것과 조건이 달라져요. 그래서 change of time dependent stress, 스트레스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느냐라고 하는 걸 본 겁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냐면 under the constant strain and temperature. 자, 여기에서는 W를 일정하게 놓은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스트레인을 일정하게 놓은 거예요. 자, 스트레인을 일정하게 놓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 놓는 거죠. 200도. 이렇게. 자, 이 막대를 요 양쪽에다가 막아가지고 이렇게 딱 고정을 이제 시켜 놓게 되면 얘는 길이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길이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컨스턴트 스트레인이 가능해요. 그때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온도를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이 안에서 이제 막 늘어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늘어나려고 하는 거가 되면 스트레스가 여기서 발생을 할 건데 시간이 가면서 얘는 재료가 연화하다 보니까 그거를 지탱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자꾸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응력 이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200도를 유지를 한 다음에 요 스트레스를 딱 측정을 해보면 뭐 대략 한 70메가파스칼 정도 되겠죠. 그러면 요게 첫 번째였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스트레스를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스트레스는 여기였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감소되는 이러한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이것을 응력 이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크립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좀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면 크립 어쩌고 하면 일반적으로 아까 처음에 얘기한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의 크립을 얘기하고, 응력 이완도 크립 중에 하나지만 응력 이완 얘기할 땐 또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따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만약에 어디 가서 면접을 본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크립 현상은 원래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또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컨스턴트 스트레스냐 컨스턴트 스트레인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 뭐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크립 스트레인을 1%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650도를 유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스테인레스 스틸에 대한 선도를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크립에 대한 얘기고, 또 하나는 피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피로. 여기서 fatigue라고 하는 것은 피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그 피로가 나타나려면 하중의 형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정하중 상태에서는 피로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로는 언제 발생하는 거냐 하면 하중이 반복적으로 작용할 때만 걸리게 돼요. 근데 이게 규칙적으로 걸릴 때냐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걸릴 때냐 상관없습니다. 여하튼 하중이 걸렸다가 안 걸렸다가 아니면 걸리는 크기가 변화하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변화하는 하중이 작용하고 있을 때 재료는 피로라고 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걸 알았느냐 하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주로 허용 응력을 가지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1장에서 얘기했었죠. 허용 응력은 시그마 Y라든가 아니면 시그마 U를 안정계수로 나눠 가지고 허용 응력을 우리가 계산한 다음에 그 허용 응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안전한 설계가 됩니다. 당연히 탄성 한 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능력을 갖고 있겠죠? 허용 응력이. 그죠? 왜냐하면 시그마 오바 안정계수 아니에요. 그러면 시그마 Y보다 한참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누가 봐도 탄성 영역 내에 있고 시그마 Y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값이니까 누가 봐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 놓고 거기에다가 반복 하중을 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반복 하중을 가해 줬는데도 워낙에 이제 탄성 영역 안에 있으니까 뭐 별로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탄성 영역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시그마 Y보다 뭐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니까 얘가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 도대체 왜 파괴가 일어나는 거냐?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재료라고 하는 것이 반복 하중을 받게 되면 탄성 영역 내에서도 얘가 파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반복 하중이 가해질 때는 우리가 설계 응력을 어떤 식으로 잡아줘야 되는가 하는 거를 따로 측정을 해서 우리가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는 여러분들이 알지
모를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성수대교가 있잖아요. 우리 성수대교가 지난번에 붕괴 사고가 났었습니다. 알죠? 그 성수대교가 무너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피로 파괴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피로 파괴 때문에 파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파괴 단면을 보면 됩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파괴 단면을 보면 압니다. 그것을 파면 검사법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조개 껍질 모양으로 이렇게 결이 쭉 가 있습니다. 피로가 일어났다면. 그래서 조개 껍질 모양으로 이렇게 결이 쭉 가 있으면은 그 부근에서는 힘을 지탱해 주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원래 이만한 것이 피로 현상 때문에 이렇게 결이 이렇게 쭉 가게 되면 나머지 부분이 자꾸 줄어들죠.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약해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설계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그러니까 훨씬 큰 스트레스가 걸리겠죠. 면적이 작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그 힘을 버틸 수가 없으니까 끊어지는 겁니다.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탱을 했죠. 피로가 진행이 되면서 면적이 자꾸 작아지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커지죠. 그래가지고 견딜 수가 없으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파면이 생기냐면 처음에는 피로 파괴의 표면이 생기다가 그 다음에는 취성 파괴의 파면이 생깁니다. 취성 파괴의 파면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거는 이제 파괴가 되는 면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고, 파면을 봤을 때. 파면을 봤을 때는 취성재료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백목입니다. 백목을 잘라보면 알죠? 백목 여러 번 잘라봤잖아요. 어떻게 생겼어요? 까칠까칠하게 생겼어요. 그죠? 이 오돌돌돌하게 생겼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피로 파괴에 의해서 파괴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한 피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거의 흔적을 보게 되는 거죠. 조개 껍질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는 것을. 그래서 성수대교가 처음에는 그 피로 파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피로 파괴라고 하는 것을 꼭 설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듯이 시그마 얼라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한 거죠. 그래놓고 안전계수 많이 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중이 반복 하중이 걸리게 되니까 재료가 피로 현상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탄성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나오는 것을 그렇게 파괴되는 것을 피로 파괴라고 합니다. 피로 파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현상을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주로 어느 때 사용을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될 때에 피로 파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반복 하중. 다리를 보게 되면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술렁술렁 하잖아요. 반복 하중이죠. 지금도 있나? 그 서울역 앞에 가면 육교가 있습니다. 그 육교에 서 있으면 흔들흔들 하는 걸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피로 파괴를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거에 대한 이제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쓰게 되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걸 측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피로 시험이라고 합니다. 피로 시험. 그래서 이제 피로 시험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반복 하중이니까 반복 하중을 토션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압축 인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 인장을 주면서 시험할 수도 있고 토션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줘가면서 반복 하중을 줄 수도 있고 밴딩을 줄 수도 있어요. 밴딩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죠? 자,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손으로 뭐 이렇게 하기도 어려우니까 이거를 어떻게 사용한 거냐면 모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시험편을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시험편이 받는 스트레스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속 바꿔주는 그러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피로 시험기입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회전 굽힘 피로 시험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었던 토션 피로 시험기도 있고 인장 압축 피로 시험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사용한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피로 강도가 다르게 나옵니다. 하중에 따라서 피로 강도는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써줘야 됩니다. 자, 피로 강도 해놓고 밑에다가 어떤 시험에 의해서 나온 거다라고 하는 걸 밝혀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로 이걸 사용합니다. 자, 이게 왜 가능한가? 이러한 시험기를 이용하게 되면, 자, 이거 보기. 그 다음에 이 고정부를 또 고정시키는 또 다른 고정부가 여기 또 있어요. 근데 이 고정부가 여기 베드에 가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하중을 여기에다 줘요. 여기에 요 점하고 요 점에다가 이렇게 하중을 줍니다. 그러면 이 하중이 결국 여기하고 어떻게 걸리겠어요? 2분의 1씩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자 보면 간략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양쪽에서 지금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지점이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 요거와 요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힘이 지금 여기에 걸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힘이 이렇게 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험편은 어디에 있어요? 시험편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시험편은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잘라가지고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 그러니까 밴딩 모멘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려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직전 발력이 얼마 나오죠? 2분의 P가 나옵니다. 2분의 P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얘가 어떻게 될 거예요? 쭉 증가하겠죠? 여기서부터도 뭐 대칭이니까 당연히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잘라가지고 여기에 모멘트하고 여기에 모멘트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 얘가 일정하게 요 점하고 일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러한 구간 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시험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퓨어 밴딩이라고 불러요. 이게 순수 굽힘. 그래서 모멘트가 일정하게 걸리는 영역 내에 시험편을 이렇게 딱 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계산이 이건 6장에서 나오는 건데 그냥 미리 얘기를 해주게 되면 I분의 MC 이렇게 해갖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C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장 중간에서부터, 그러니까 도심에서부터 가장 바깥쪽까지의 거리가 C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단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단면이 이렇고, 그럼 여기에 이제 도심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스트레스가 제로가 되고, 여기가 맥시멈이 되고, 여기가 또 맥시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스트레스와 여기에 걸리는 스트레스가 이제 있을 건데, 자, 요걸 이제 요 상황에서 이게 정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요 부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이 이게 휘겠죠. 이렇게 휘게 되면 윗면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돼? 압축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대신에 맨 바닥 쪽은 인장 응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똑같은 사이즈로. 그런데 모타를 가지고 얘를 여기가 처음에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였었는데 얘를 반바퀴를 딱 돌려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바퀴를 돌리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 번씩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모타를 이용해 갖고 얘를 한 바퀴 돌렸다 그러면 한 번 반복했다. 두 바퀴, 두 번 반복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여기 하중,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이제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 스트레스일 때에 몇 번 반복을 해주니까 이 재료가 파괴가 되더라 하는 걸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에서 여기 계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일일이 세고 앉아 있을 수는 없고, 그죠? 그래서 여기다 계수기를 달아가지고 모타가 돌아가게 되면 여기에서 숫자가 쭉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모타는 뭐 분당 한 3,000번 정도 뭐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 그래프를 뭐라고 부르냐면 SN 선도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SN 커브라고 부릅니다. 자, 이 SN 커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X축이 N이 되고 Y축이 S가 됩니다. 근데 이 S라고 하는 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스트레스예요. 바로 이렇게 계산된 스트레스. 그래서 요 점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 하나의 시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한 스트레스를 이제 받고 있을 때 요 정도 가게 되면 파괴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내려주게 되면 여기서는 조금 더 파괴될 때까지 이제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결국 반복수가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또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 정도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그러니까 요거보다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아래에 있으면 계속해서 요거보다는 아래에 있으니까 소위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만 아래로 내려주게 되면 뭐 이 반복수를 아무리 무한대로 간다 하더라도 파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 라인, 요 점에 해당하는 요 응력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피로 한도 이렇게 부릅니다. 피로 한도, fatigue limit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게 fatigue limit라고 부르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endurance limit. 그래서 endurance는 내구라고 해석을 합니다. 내구 한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스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 중요할 점은 뭐냐면 여기에 X축을 그릴 때 꼭 로그 스케일로 그려줘야 됩니다. 로그 스케일. 왜냐? 로그 스케일로 그려줘야 스틸 같은 경우에 이런 곡선이 나타나요. 만약에 이걸 로그 스케일로 안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스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갖고 요 꺾어지는 점이 있잖아요. 요 점을 여기 내려와갖고 딱 읽게 되면 그게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 5 곱하기 10의 6승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한도를 따질 때는 10의 6승 회전수보다 더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파괴가 되지 않으면 얘는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 한도가 정확하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에서 여기가 뭐 10의 6승보다 더 큰 경우에 큰 경우가 나타나니까 이건 뭐 안전하게 우리가 요 값을 쓸 수가 있는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이게 계속 내려갑니다. 이게. 그럼 이거 언제까지 측정을 해줘야 돼요? 파괴될 때까지 하다가는 또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뭐 10의 7승보다 더, 그러니까 10의 7승까지 회전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파괴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를 우리가 필요 한도로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여기를 지금 잡아준 거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됩니까? 5 곱하기 10의 8승이 되는 거예요. 5 곱하기 10의 8승.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소위 뭘로 잡는다는 겁니까? 내구 한도 또는 필요 한도로 잡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 한도만 지금 꼭 필요한 건가? 그렇지 않고 시간 강도도 필요합니다. 시간 강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점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점들은 어쩔 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이만큼 줬을 때 이 정도 가게 되면 얘가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어쩔 때 필요하겠어요? 이 구조물에 아니면 이 기계에 수명이 결정되어 있을 때, 그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기계는 수명을 5년까지로 하겠다. 그러면 5년에 해당하는 반복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반복수를 딱 찍어가지고 위로 쫙 올라가게 되면 요 정도의 스트레스를 얘가 받아줄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 대략 5년 후에 파괴가 될 거다. 이런 거죠. 더 재밌는 예는 인공위성입니다. 자, 우리가 인공위성을 지금 쏘아 올리고 있는데 그 인공위성을 올린 다음에 그 인공위성의 수명을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대략 한 5년을 봅니다. 그 수명이 왜 5년으로 정해졌죠? 인공위성이 이렇게 궤도를 돌다 보면 조금씩 궤도에서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탈이 되게 되면 거기에 가지고 올라가는 연료가 있어요. 그 연료를 이용을 해서 궤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궤도를 돌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그 연료가 다 없어지는, 그러니까 다 소모되는 그 기간을 대략 5년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그 탱크가 크면 더 길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거는 뭐 대략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년만 지나면 인공위성의 기능은 살아있다 하더라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이러한 여기에 있는 응력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fatigue strength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건 정확하게 fatigue strength at end cycle 이렇게까지 가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시간 강도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시간 강도. 아까 요거는 뭐라고 불렀어요? 피로 한도. 그러면 피로 강도는 뭘까요? 소위 fatigue strength 딱 이렇게만 한다면 요건 두 가지를 다 합친 겁니다. fatigue limit하고 그 다음에 시간 강도, 이 두 개를 합쳐서 피로 강도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어가 중요합니다. 피로 한도 딱 그러면 하나로 딱 정해집니다. 시간 강도 그럼 하나로 정해져요. 피로 강도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다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3장을 끝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또 이제 해야 될 일이 생긴 것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4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